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는 출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1문제, 외국인 특례 1문제 출제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숫자는 암기하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만 신고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개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단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지만 중개 거래일 때는 국가 등 일방 당사자라도 개공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암기 프린트 15번, 주지사 종목 5개가 있고요.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 기 8가지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 3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시험에 6, 30, 30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올바른 것은 이게 답이었어요. 6천만 원 초과 또는 30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 없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인데, 외국인 특례인데 특별히 예외가 외국인에게 혜택 주려는 게 아니라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30일 이내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판결,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도 안 하면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는데 미리 허가 받아야 되는 게 군문 명자야 했는데 명자야보다 천생야 군문 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 문화재를 지금 문화유산이라고 용어를, 문화재보호법이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공법에도 이렇게 바뀐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거는 외국인도 해당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이 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일반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60일 이내 특례에 의해서 또 할 필요 없죠, 신고?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한 번만 받으면. 두 번씩 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 실무입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을, 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게, 직거래 안 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중개보수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 안에는 사실상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해가지고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경우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똑바로 해야 되겠죠. 계약서 잘못 쓰면, 이 계약서에는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서 특약을 넣을 때 보통 현업에 있는 분들 뭐 민법을 따른다, 상관행에 따른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분들 많더라고. 그런 건 안 적어도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책임 안 질 걸 적는 게 좋아요. 특히 나중에 분쟁 발생하는 게 현장 답사 후 현 시설 상태로 계약하기로 함,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뭐 곰팡이가 있고 이러면은 왜 확인 설명 잘못했냐. 물론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그때 다 보시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누수가 있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누수가 생겼다. 뭐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에게도 공동책임, 연대해서 책임지라고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줄어들겠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벽지 다 뜯어가지고 물 새는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설명은 이론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임대차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월세가 최고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의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 경우를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법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했죠? 법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맞고요. 4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라도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 아니고 얼마요? 6억.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 개인인 경우, 자연인인 경우,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자,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취득자금에 대한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진 않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미성년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분양받으니까 앞으로 3년 후 입주하니까 3년 동안 벌어서 하겠다 이게 되더라고. 미래소득 연봉 3배까지 인정되더라고. 실제로 연봉 받으면 반은 쓰지 그걸 다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 돈까지 하겠다 이러고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PIR이 얼마예요? 서울의 PIR이 Price Income Ratio,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학개론 시험에도 나왔죠. PIR이라는 게. PIR이 서울에 28일에 28년. 28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집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월급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한 5천만 원, 5, 6천만 원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라고 치면 5천만 원이면 1년 모으면 5천만 원, 10년 모으면 5억, 20년 모으면 10억, 28년 모으면 5, 8, 40, 14억이잖아요. 지금 14억은 넘잖아, 서울의 가격이. 그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면 몇 살 되면 집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살려면 90살 되어야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월급 받으려면 한 30살은 돼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30살부터 해가지고 3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60살에 살 수 있고요. 반은 쓰면 90살 돼야 돼. 근데 90살 돼버리면 또 집값이 더 올라가 버리죠. 죽을 때까지 월급만 받아가지고 집 사기 힘들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2000년도만 해도 한 25년 전만 해도 그때 집값이 얼마였냐면 38사제곱미터가 일산 같은데 1억 5천 했어요. 1억 5천. 그러면 그때는 하나도 안 쓰고 몇 년만 모으면 집 살 수 있었다고 제가.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PIR이라는 거 이게 학개론 시험에 출제됐었다고요. 가격, 소득, price, income,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이죠.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높은 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지형도면 이게 좀 달라요. 지적도 임야도는 뭡니까? 평면도죠, 평면도.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여러분들이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면 직접 한번 이걸 공부를 떼가지고 눈으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말로만 설명 듣는 것보다는. 지적도 임야도는 이렇게 편면도고요. 지형도는 뭐냐면 이게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게 지형도예요.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경사가 심한 겁니까? 넓은 게 심한 겁니까? 좁으니까 급경사가 거리는 좁잖아요. 더 짧잖아요. 산에 올라가도 급경사면 거리는 더 짧죠. 그래서 이게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도가 심한 겁니다. 우리 투자할 때는 경사도 너무 심하면 개발하기 힘들죠. 임야 같은 건 한번 경사도가 15도 넘고 이러면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지형도고요. 그러면 공법에서 도시계획 이방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라고 돼 있죠.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때입니다. 지형도면은 뭐냐면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한번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이 좀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됐는데 축적이라고 이게 오타 나와가지고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어요. 모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정부도 옛날 문재인 정부도 항상 노무현 정부도 옛날 정부 전부 다 정책 목표가 뭐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공정한 사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공산주의가 공정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같이 생산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공정하다는 거는 기회가 공정한 거지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공정한 사회냐 다 말했다더라고. 나 들은 적 없다. 왜 누구한테는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했냐 이렇게 했더니만 모두 다 인정을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고요. 축척 50,000분의 1 또는 25,000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적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의 면적 및 용도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또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죠.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우리나라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 행위 제한이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한다고.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뭘 한다 못한다 다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북한강가에 있는 남양주 북한강가에 보면은 그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오폐수 처리 시설, 즉 그 식당이라든지 모텔 이런 거 설치를 못 해요. 근데 북한강가에 가보면 모텔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식당도 많고 모텔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마 1998,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998년도인가 이걸 법을 만든다고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데 1년은 걸린다고 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 토지주들이 미리 허가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법은 소급 적용은 안 되잖아요.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다 공포하고 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남양주 이런데 그 북한강가에 가보면 모텔이 저녁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을까요? 다 꺼져 있어요. 손님 다 찼으니까. 손님 다 차면 불 끄고 그냥 자요. 그 주인들. 그만큼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도 많이 받겠죠. 뭐 이 돈도.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모텔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모텔이면은 경쟁이 치열한다고. 새 모텔 지어버리면 새 모텔로 다 손님 다 뺏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새로 모텔 짓는 거는 불가능이죠. 수변구역에서. 그런 데가 희소가치, 투자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모텔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자, 그 다음에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아까 그 주거지역 60제곱미터인데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6제곱미터만 초과해도 허가받게 이렇게 공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거짓 신고하면 이게 옛날 5%인데 지금 100분의 10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어도 계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2번도. 자,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X네요. 3천만 원이 아니고 외자가 들어가면 얼마라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암기 프린터 51번 맨 밑에 까만 별표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까만 별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 까만 별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경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 51번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그 외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빠지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여기 외자가 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 이거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만약 여러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장에 돈 입금시킬 때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하면서 5억이라고 계약서에 적었으면 통장에 돈 입금시킬 때 5억 입금시켜야 되겠어요? 10억 시켜야 되겠어요? 5억 해야 되겠죠. 10억 입금시키면 거래대금 통장 입금표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여주면 10% 이하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다운계약서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으로 만약에 10억에 거래해놓고 5억이라고 계약서 적었으면 5억을 입금시키고 그 나머지 5억은 현금보관증을 써줬다가 잔금 치는 날 현금 5억 가져와가지고 현금보관증 찢어버리고 현금으로 5억 받고 이렇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자꾸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지.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죠. 자, 4번입니다. 4번.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암기 프린터 47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적어놨죠.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암기 프린터 47번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왜냐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3번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명자를 제출해야 된다. 국가 등은 속이질 않잖아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라고 하는 취지가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부모한테 받았으면 세금 내라는 이야기에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세금도 안 내고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분양받고 이런 게 적발돼가지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국가 등인 경우는 속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5번에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 1억입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맨 밑에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보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두 개만 있다고 했죠. 상가, 오피스텔 등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답은 2번이네요.
7번에 2번. 뭐가 틀렸어요? 6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30일. 단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외국인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숫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옳지 않는 것입니다. 8번.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고요. 농지법도 1년에 한 번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는 답 3번이네요.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터 28번에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해가 요 3번에 있는 여기 아니고 해제됐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한 경우가 아니라 해제도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인데, 왜냐면 이게 무효 취소 해제는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3년, 4년 지나가지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남은 계약 한번 중개했으면 끝이지 그 3, 4년 동안 해제된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효 취소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할 수는 있는데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